네, 민주당 내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상위 2% 종부세 완화안 관련한 당내 경론도 좀 치열한데요.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의총 또 최고위원회의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취임 나흘 만에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 빨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분위기도 감지되죠.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정치권의 속내. 자,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민주당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대선 경선 연기론 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당내 대선 주자들 역시 찬반 의견이 지금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각각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후보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더 끌고 가면 국민들께서는 이 모습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다부진 계획과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 자기들끼리 문제에 또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나 라고 이전 투구 모습으로 보실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경론은 오가더라도 결론은 내야죠. 문제의 핵심은 어떤 방안이 본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후보들 간의 협의에 나가면 저는 뭐 다양한 목소리들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경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박진영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송영길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기존 일정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나가자 경선 연기 문제 이거 논의해야 된다 이런 연판정이 들었고요. 지금 의원 6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 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경선 연기론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뭐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는 실무적으로 않을 뭐 것이다. 1, 2주 예. 뭐 지체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몇 달씩 연기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제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이 사안은 의총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월권입니다. 의총에서는 종부세와 같은 예. 정책 당론만 결정할 수 있고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라는 또 다른 대의 기관이 있습니다. 대의 지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월권이다. 국회의원들 월권이다. 지금 서명한 국회의원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월권이다. 월권입니다. 의총에서 그걸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규정상에. 민주당 규정상에 의총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정치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어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대 결심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최대치로 한다면 뭐 최고위원을 사퇴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게 최고치입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아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을 요구한다거나 막 다양한 그 요구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만은 이것은 흔히 하는 규정을 바꾸는 문제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면은 결국은 전당원 투표라든가 하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예. 않은 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현재 당내의 갈등 요소가 됐는데 유지를 하는 것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가, 변경을 하는 것이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도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 위해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반대하는 쪽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1위이기 때문에 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오늘도 송영길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오늘도 어려워진 상황이고 주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당원 당규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런 논리를 대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들의 입장들을 이제 한번
공감대를 끌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박 대변인 말씀대로 의원총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땅땅땅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그 중지를 모아내면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이제 압박은 예.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도 지금 저렇게 연판장을 돌려서 이 경선 연기론을 이제 제대로 이제 불씨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론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이제 지금 가담했던 의원들 빼고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또 정세균 캠프에 있는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 정도 숫자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50명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의원들 다 모아서 총회를 열어서 한번 연기론 자체에 찬반을 붙여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박 대변인 말씀대로 정해진 룰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안전하고 가장 원칙적이죠.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겉으로 나와서 나오는 명분은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 흥행을 위해서 좀 더 미뤄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죠. 뭐 8월 휴가철에 여는 건 그렇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다음에 얘기도 이제 일찍 나왔는데. 후보가 결정돼서 우리가 득볼 예. 게 없다. 오히려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앞서가는 유력 이재명 1위 후보가 이른바 친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 쪽의 순혈주의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선뜻 자기가 자기 당의 후보로 인정하기가 아직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이 친문과 비문 사이의 이 내부적인 그 수면 아래에서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이지 경선 일정을 연기하느냐만은 사실 표면적 이유를 하는 걸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원칙이 먼저냐, 흥행이 먼저냐, 이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도 좀 있을 텐데 어제 민주당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김원희 홍보소통위원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기획단의 과거 개그 콘서트의 PD죠. 서수민 전 PD를 영입하자 이런 관련 문자가 오가서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지 우리 영입 글쎄요, 무사는 뭐 이제 확인한 실무 겁니까? 기획단을 만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쓴소리를 하자면요. 예. 정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는 국민의 이벤트가 의견을 아니다. 모으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예. 경선 연기론이라든가 또는 경선을 그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흥행을 핑계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어로 하면은 일렉션이에요. 선거입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컨벤션이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은 뭐냐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흥행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흥행으로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분들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벤트적 요소로 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의 근본을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는 이벤트가 아니다. 꽝 강한 말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서수민 PD가 갑자기 소환이 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른바 개그 콘서트 PD로서 이제 명성을 높인 분이고 예능의 시청률 대박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눈길을 끄는 건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후임을 일단 거론이 한번 됐던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예. 서수민 PD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기획단의 총감독으로 이제 서수민 PD가 이야기되는 것은 그 대선 경선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보기 좋은 예능 행사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외부에 그렇게 재능 있는 연출가 또 PD를 영입하려면 제 생각에는 예. 개그 콘서트의 서수민 PD가 아니라 미스트롯의 서예진 데리러 오는 게 낫죠. 서예진 PD. 왜냐하면 미스트롯의 서예진 PD는 연출하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경선의 절차와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이 반전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박을 친 PD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주당의 경선 그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은 당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당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과 흥행과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개그 콘서트를 연출한 이 서수민 PD보다는 미스트롯을 연출한 서예진 PD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거리가 되는 것이지 연출을 많이 해서 탁현민 비서관처럼 뭐 이벤트를 근사하게 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흥행을 위한 당내 고민이 좀 엿보이는 네. 대목이긴 한데 흥행도 좋지만 자칫 이게 너무 오래 끌다가는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빨리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결론 도출이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완화안 상위 2%까지로 하자 종부세를 이렇게 해서 완화안을 내놨는데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이건 오늘 뭐 김진표 특위위원장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각각 뭐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끝장 토론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이건 오늘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찬반 투표까지 해서라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부세 문제는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이 철학적인 부분까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첨예한 부분이 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만 이렇게 단순하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도적인 분들 또는 또 뭐 온건한 보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좀 폭넓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176명이라고 하는 좀 많은 당선자가 나오다 보니까 흔히 아는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당선자들도 갑자기 생긴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갈등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부세 문제에 있어서 종부세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종부세를 좀 완화시켜 준다고 그분들이 민주당을 과연 좋아해 줄까요? 다만 비판은 좀 적게 하겠죠. 예.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 중도에 깔린 함정이기도 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쉽게 막 스윙보트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느낄 소외감들, 서울에는 집값이 저렇게 올랐는데 또 흔히 하는 말로 세금도 낮춰주더라라는 이런 또 지역에 있어서의 또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예.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럼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대변인 의견으로는 민주당의 이게 과거 그 철학과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완화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입장이시군요. 만에 하나 오늘 끝내 의견이 안 모이면은 어떻게 표결로 갑니까? 표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표결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표결로 갔을 때는 제 생각에는 호남 쪽이라든가 예. 비강남권 의원들은 좀 반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송영길 대표가 재보선 참패 이후에 부동산 민심도 듣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부동산 특위에 힘을 싣고 있는데 부동산 특위의 논리는 이겁니다. 내년 대선 50만 표로 갈린다. 세액 부담 낮춰서 중도를 잡자. 이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치 논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스탠스, 그다음에 예. 이제 이걸 이끌고 있는 부동산 특위의 김진표 위원장의 스탠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제 온건 비주류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과 좀 구별되는 예. 중도 지향적인 이제 스탠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단지 이제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느냐,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를 일정한 비율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강론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은 아니라고 봐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중도 확장적인 온건한 정책으로 조금 이걸 완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철학이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일관되게 관철될 수 있는 확실한 서민의 편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 기준 자체를 놓고 9억이냐 12억이냐고 싸우는 것은 그 내부에서 보면 내년 대선에 중도층을 더 껴안고 또 확장해서 외연을 넓혀갈 것이냐, 아니다 우리의 고정 지지층을 먼저 확고히 한 다음에 집토끼를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략적 저는 차이에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저게 뭐 민주당 이야기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건대도 표결에 붙이면 반대 여론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고 김진표 위원장이 굉장히 그전에 중도 지향적인 온건파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도 쪽에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예. 만약에 종부세 완화 같은 걸로 문제를 삼는다면 사실은 더 크게 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가지고 사실은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내려야 될 두 가지 결단, 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첫날 광주를 찾았잖아요. 오늘 나흘 만에 다시 전북, 호남을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 호남에 좀 공을 들여 보이는 이런 행보, 역시 대선하고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 굉장히 취약한 정당이기 예. 때문에 호남에 공을 들이고 호남에 그 표심을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 게 뭐 당면한 임무입니다만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인 이유는 저는 본인의 당대표 취임 자체가
드디어 국민의힘이 호남에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자신감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날 당연히 그 호남 그 광주 시내버스 참사 때문에 갔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호남에 대한 상당한 그 반감들을 누그러뜨린 건 또 맞는 말이거든요. 예. 제가 듣기로도 지난 5.18 추모 행사 때도 5.18 광주 민주국립묘지 갔을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가 다수 갔습니다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똑같이 대접하는 똑같은 국회의원이고 똑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로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입당에 최근에 러시 현상도 드러납니다만 호남의 2030 젊은이들이 상당 부분 급격하게 국민의힘의 이제 그 지지세를 좀 높여주는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잡아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호남에 좀 더 공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게 오늘 앞으로 이런 행보가 앞으로 호남 지지율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전북 일정도 보면 한 5개의 일정을 아주 빠르게 소화하고 있는데요. 예. 새만금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같은 수소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전라선 KTX 지금 만드는 현장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에 사실은 군산형 일자리라고 하는 전주에 또 군산형 일자리라고 하는 또 일자리 창출 공장도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하게 일자리가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하거나 또는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굳이 전북 지역을 택한 것은 이제 막 호남에서 일기 예. 시작한 국민의힘에 대한 다소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기세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야, 이준석 대표 하루에 정말 많은 일정에 너무 빡빡합니다. 사이사이에 또 인터뷰까지 지금 진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향 때문인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0% 숫자를 찍은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입니다. 민주당의 정체를 보이는 사이에 국민의힘이 지금 갤럽 여론조사로 30%, 이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 좀 잘한다라고 제가 말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정상화시키고 있다. 정상화시키고 있다. 정상화시키고 예. 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호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당이라는 것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더 공을 들이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예. 민주당도 영남에 대해 가지고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얼마든지 그 공을 들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봤을 때 국민의힘은 호남을 좀 팽개쳐 놓은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팽개쳐 놓은 그런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최고가 호남까지 이렇게 행보를 하시면서 좀 이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한편으로 보면 좋게 보이고요. 뭐좀 하나 조금 더 보태자면 이 틈에 5.18 관련돼서 폄훼하는 것에 대한 이 처벌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한번 좀 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방점이 찍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정당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얻어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전국 정당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야지만이 정당이 예.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뺏어와야지만이 그것이 효과가 두 배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의 행보를 좀 그 주의 깊게 보면서 민주당도 역으로 영남에 대해서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하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이 하나 좀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제목만 보면 감옥에서 위안됐길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전체 맥락을 이제 올린 부분을 보니까 내가 당대표로서 성공해서 그분이 인재 영입 잘했구나.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 가끔 그분이 궁금하다. 감옥에서 내가 당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제 이제 인터뷰에 나왔던 그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풀 텍스트를 쓰지 않고 되게 인터뷰를 1시간 가량 하면 사실은 지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축약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오해를 살 만한 이제 그런 멘트로 나갔습니다. 감옥에 계신 분이 알기나 한 것인지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배은망덕하다는 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제 풀텍스를 전면으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텍스트를 보면 그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소회는 뭐냐면 나를 영입해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 일단 배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안착시키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가져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영입했던 그 성공적인 모습도 마무리할 수 있다. 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다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게 이제 감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는 예. 있지만 전체적인 풀텍스트의 맥락을 보면 고마움과 다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박진영 대표님 보시기에 전체를 다 봤을 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그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저기 김 예. 교수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크게 뭐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없는데 저는 이걸 이제 뽑아낸 것이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롤은 끝났다. 미롤은 끝났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이 저기 보수적인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수 일간지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좀 기억하다시피 이렇게 좀 관여를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뜸합니다. 건조합니다. 굉장히 건조하게 대합니다. 예. 그런 측면들도 저는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발언, 이 네네. 보수신문의 견제 이렇게 보시는 뭐 저는 거군요. 역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이 정광훈 목사가 또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또 거의 막말 수준을 퍼붓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이 중도화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영역에 있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항하는 것이다. 예. 저는 그런 편으로도 한편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근식 실장님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한기호 의원이 내정이 되는데요. 자, 이분이 과거 발언 관련해서 뒷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호 관련 발언도 있고요. 강경화 장관 남편에 대해서도 있고요. 학교 폭력 관련해서 뭐 가정교육 문제도 이런 얘기도 했어서 그 과거 발언 관련해서 왜 내정을 했냐 이런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한 검증이 좀 미흡했던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이 이제 앞으로 해명하고 또는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을 빨리 인선을 해야 그다음 인선도 속도감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 체제가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데 네. 잘 알려진 것처럼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맡아달라고 계속 읍소를 예. 했습니다만 권영세 총장이 그걸 굉장히 완강히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당내 중진이 또 권영세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에서 네. 보면 본인이 원외의 젊은 당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인선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현역의 다선 중진 의원으로 하고 싶은 건 딱 프레임이 짜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당연한 전략적인 저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역의 다선 중진 의원 중에서 그 대신 중요하게 추가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개파색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친이계나 친박계가 아니라는 그런 정치적인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몇몇 분은 고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사상 처음으로 맡게 되는 30대 영선 당대표를 맡다 보니까 그 밑에서 사무총장은 사실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중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인재풀이 소수가 되는 거죠. 예. 그중에 찾다 보니까 이제 한기호 의원으로 갔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어떤 사무총장 인선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가능한 인재풀 중에서 찾다 보니까 한기호 의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어야 될 기존의 과거 발언에 대한 검증은 좀 미흡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원외 젊은 당 대표로서 현역 중진 그리고 개파색도 색이 없어야 없어야 되고 되고. 네. 본인 의사도 확인하다 보니까 인재풀이 적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내정이죠? 아닙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의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이 됐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세 의원에서 한기호 의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네, 변화다.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다면은 당을 장악해가지고 이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일관된 체계로서 이제 대선 준비를 치를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한기호 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한기호 의원의 그 약간의 좀 이 약간 아주 좀 수구적인 경향의 성격들, 그다음에 막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뭐 이분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 출신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의 사무처와 사무를 장악해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제가 보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 정당 사무처 외에 다른 기구를 둘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진들을 모셔와가지고
이 집권을 위한 기구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 예를 당내 정식 직함으로 있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기구? 정식 직함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혁신위원회라든가 뭐 집권전략위원회 또는 아니면 선대위를 일찍 띄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뭐 당 사무처와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무처 임무를 총괄하는 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노선이나 메시지 이런 걸 관여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당대표나 또 대변인이 있고 또 다양한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사무총장이라는 건 사무처의 인사와 예산, 그다음에 홍보,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등등을 이제 관장하는 일종의 그 실무 집행기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수구적인 약간의 우려하고 이제 막말 논란이 있는데 군 출신이면서 우직한 성격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뚝심 있게 사무총장으로서 사무처를 장악해서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또 그게 긍정적으로 또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입으로 어떤 주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논란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좀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언급한 내용을 놓고 자,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전체 맥락에서 이것도 봐야 되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중간 삭제 없이 그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해봤지만 시 관내에 이 정도 큰 공사 현장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제대로 관리할 것을 지시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그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기사가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요 얘기만 들었으면 운전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네.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이걸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쭉 돌려서 보니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좀 옮겨져 있었으면 그렇죠. 운전기사가 뭐 그럴 때 어떤 감각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대표 아까 말씀했던 거는 이제 하나 이제 발췌해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이야기의 맥락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위험한 공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시나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버스 정류장을 옮겨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라면은 운전기사가 거기에서 속도를 떨어뜨릴 일도 없을 거고 빨리 쫙 이게 속도를 냈기 때문에 피해가 덜 났을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잘라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오해를 산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좀 우리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만년체예요. 설명을 많이 하세요. 예. 설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한편의 좀 속성이라는 측면에 좀 씁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자극적이고 그 억지로 흠결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당대표 같은 민주당이지만은 시장과 구청장의 이렇게 무사한 일에 대해서 질타 이렇게 뽑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송영길 대표의 화법이 문제입니까? 언론이 문제입니까? 풀 텍스트를 이것도 듣고 예. 보면 언론이 조금 과잉하게 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엑셀레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다가오는 단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류장이 거기 있었으니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류장이란 말을 빼버리고 운전기사가 엑셀레터만 제대로 밟았어도 면할 수 있었다. 요 단어만 뭉뚱그려서 빼오니까 마치 운전기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도 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전체 맥락을 다 보여드렸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네. 전체 맥락을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11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데 뭉칠 것
같았던 야권의 통합 추진 로드맵에 지금 약간 적신호가 켜진 듯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합류가 확실시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견제가 이어지면서 윤 전 총장이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선을 향한 각 주자들의 셈법 관련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정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이 링 위에 올라오라.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 합류 쪽으로 좀 방점이 찍히는 듯 싶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당내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견제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어제 윤 전 총장에서 쓴 표현이 여야의 협공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여야 협공이라는 어제 메시지가 대변인 발로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럼 또 제3지대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건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같이 해서 국민의힘이 합류해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플랫폼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건 저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임을 아마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여야 협공이라는 저 단어가 저는 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변인이 좀 부적절한 단어를 그렇습니다. 썼다.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야 협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과정의 어간에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아마추어 티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금방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당내 이른바 이야기 되고 있는 경쟁 후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공세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뭐 하태경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 들으면 또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정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여타 후보와 경쟁과 선의의 경쟁과 거기에서 공세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 없이 어떻게 누가 꽃가마 태워서 어떻게 모셔주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견제구나 뭐 어퍼컷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잽 정도 날린 건데 그걸 협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 뜻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변인 하시는 분이 조금 단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은 적다. 저는 적다. 그리고 제3지대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과 같이 해서 그 플랫폼에서 대선 후보로 뛰겠다는 생각은 좀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3지대 후보로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것이다.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김 교수님은 잽이라고 제가 보면 잽도 아닙니다. 잽도 아닌 수준이고 이거 정상입니다. 정치에서 비판과 견제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같은 당의 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견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거 과거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역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이렇게 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간을 본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하시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구성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을 겁니다. 내부의 우호적인 세력을 예. 그 과정에서 만들려고 할 대변인 것이다. 통해서 메시지는 그렇게 내지만 네네네. 개개인 의원과의 접촉문을 좀 늘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나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뀌어줘라는 식의 압박을 하는 그런 또 정치 행보들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예. 자, 이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와 함께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을 위해서 지금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바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합당 문제로 인선을 보류했던 지역위원장 임명을 전격 단행해서 그 속내를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안철수 대표가 일부러 합당이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고 하니까 합당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사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앞으로 계속 합당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순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명 변경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요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 계속 내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 변경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요구할 것이다, 결국은 합당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우려가 좀 앞섭니다. 왜냐하면 김재원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먼저 서울시장의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합당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셨어요.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에 당선. 그렇지만 합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세훈 시장으로 당선된 다음에도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대행 때 만나서 합당에 대한 원칙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당의 방향과 원칙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새로 뽑힌 다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에 당명 요구가 새로 지금 추가된 거거든요. 주호영 대표랑 이야기했던 큰 방향의 틀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요구가 추가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의도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당명을 변경시키는 것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생각하면 그래 다 버리고 오는 거고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오는 건데 당명만이라도 바꿔달라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상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합당사라든지 합당의 역사를 보면 당명을 바꾸는 경우는 신설합당의 경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정당에 너무 지지율이 낮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관심이 없으니까 당 밖에 있는 다른 모든 정당과 야권 세력들이 서로 자기 당을 다 해체하고 제3지대의 새로운 당의 깃발을 새로 들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자. 이게 신설합당이고 그럴 때 당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도 지금 30% 40%의 높은 지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고 지금 윤석열 현상뿐만 아니라 이준석 현상까지 생겨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 대한 과거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당명을 만들다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신설합당의 요구로 비춰진다면 그건 합당의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흡수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언제 내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재보선 즈음하고 지금하고 국민의힘 입장이 좀 달라진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인선을 보류했던 지역위원장 임명을 이제 단행을 한 것도, 이것도 이제 합당의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 그렇죠. 뭐 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하지 않겠다는 이제 압박인데요. 저희 정치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정치권의 보편적 상식과 이렇게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메이저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흡수되든 말든 빨리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 터잡고 앉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동화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만들어 놓고 또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뻗대는 상황이 뭔지 참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계산법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 가장 유리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사당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재보선 때 어떤 야권 쪽으로 바람을 몰고 온 그런 공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복잡할 것 같다. 뭐 두 분이 비판을 하시니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도 들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좀 이러는 사이에 다른 주자들 이름도 슬슬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이름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특히 요즘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들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질문이 나왔고요. 오전에 보면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런 것 어떻게 같습니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전언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법사위에 공식 출석한 자리에서 그 대선 후보나 사퇴 여부,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곧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12월 말까지가 지금 정해진 임기입니다. 네. 근데 입장을 밝히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입장을 낼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굳이 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서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뛰는 게 아니냐는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만에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생각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 등장이 이제 적절하냐 아니냐 이거 논쟁을 하면 지금부터 저희가 한 1, 20분 더 해야 되고 자, 만약에 등장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 구도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의미는 없어. 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끝까지 못 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스페어 타이어 정도 역할이지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또 이분 역시 여권에 있으면서 정부와 각을 세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정기관에 장이 나온다는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실제로 이 여권에 몸담았던 분들이 정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권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가정입니다만은 여권의 정권이 실패했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거기에서 같은 책임 소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여권에 몸담아서 이것을 바꾸고 반성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도덕적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게 첫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